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IFRS 관리사 시험 준비를 위해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전에 회계 원리를 한번 공부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희 수업은 회계 원리를 수업을 이미 한번 공부하셨다는 전제하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회계 처리, 분계하는 방법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재무제표의 어떤 그 모양새, 이런 원리들, 이런 것들은 조금 아신다는 전제하에 출발을 하니까 그 점을 조금 유념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한 5분에서 길게 10분 정도 사이에 5분 정도 해서 크게 이제 객관을 먼저 한번 잡고 확인하는 차원에서만 언급을 해드리고 넘어가실 텐데요. 세세하게는 저희가 아신다는 전제하에 시작을 할 테니까 그 부분 조금 주의해서 기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IFRS 시험에 대해서 저희 교재 앞부분에 시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죠.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도 많으실 테지만 그 교재 8페이지에 한번 보실까요? 간단하게 몇 개만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8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저희 시험 방법이 나와 있죠. 객관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지선답니다. 그리고 6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찌 보면 문항수가 좀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시간은 100분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1분 한 넘짓 1분 좀 몇 초 안에 이제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시고 그 다음에 좀 문제가 어느 정도 익숙하게 느껴지신다면 상대적으로 좀 빨리 답을 찾고 넘어가실 수 있는 문제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뭐 말 문제와 계산 문제가 적절하게 비율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합격 기준은 절대 점수 70점 이상만 득점을 하면 합격이 되죠.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저희 그 출제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범위는 중급 회계 전반에 걸쳐서 고르게 출제가 됩니다. 고급 회계는 저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 토픽별로 이제 출제 비중 문항수가 이렇게 쭉 분석이 돼 있죠. 참고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짐없이 골고루 다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두세 문제 정도 출제되는 그런 몇 개의 토픽들은 내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좀 제끼고 선택해서 좀 많이 나오는 토픽 위주로 공부해서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면 조금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 토픽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두세 문제 나오는 토픽 한 두세 개만 제껴도 사실 그게 벌써 문항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우리가 100%다 맞는다 하면 좋겠지만 또 그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골고루 다 빠짐없이 공부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표 바로 밑에 보시면요. 시험 문제는 시험일 전일까지 시행되고 있는 회계 기준 을 적용하여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회계 기준이라는 건 시간이 되면 개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개정돼서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원칙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과거 기준, 개정되기 전 기준으로 출제가 됐었던 과거 기출문제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론 다 보시고 기출문제집 쭉 정리를 하실 때 기출문제집 나오는 것들 중에서 일부는 좀 상대적으로 오래전에 출제됐던 기출문제들은요. 어떤 토픽의 경우에는 개정되기 전 기준으로 출제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푸시게 되면 더 혼란이 가중될 거예요. 그래서 좀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미 개정된 기준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기출문제 몇 회 이상부터가 새로운 기준이니까 그 이전 거는 풀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좀 미리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표 밑에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IFRS 관리사 시험은요. 우리 시험은 기출문제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들이 상당 부분 반복 출제되고 있어요. 이건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부터 보실 이론을 이제 제가 말씀드릴 이론을 좀 충분히 숙지를 하신 다음에 우리 교재 이론서에 나와 있는 뒤에 있는 연습 문제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출문제집에 있는 문제들만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충분히 시험 대비에 전혀 부족하지 않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전략도 11페이지에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맨 마지막 두 줄만 보실까요? 11페이지요. 처음부터 풀리는 문제와 풀리지 않는 문제를 구분해서 표시한 후에 2회독부터는 풀리지 않는 문제 위주로 공부하면 시간 세이빙이 된다. 뭐 이런 뻔한 얘기지만 중요한 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2회독, 3회독 할 때는 내가 다시 풀어봐야 될 문제 수가 점차 줄어들겠죠. 그런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페이지부터는 저희 책에 목차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요 순서대로 쭉 보실 텐데요. 제가 조금 변형을 가하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이건 좀 공부의 효율성, 일관성을, 그러니까 통일적인 기준을 위해 가지고 좀 순서를 약간 바꾸는 경우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은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 순서를 하면 뭐냐 하면 초반에 제가 그 기본적인 회계 원리에서 보셨던 내용은 한 5분 남짓해서 조금 정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말씀드리면서 순서에 대해서 같이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가시고, 근데 이제 먼저 그 목차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1장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라고 나오죠. 이건 다 말문제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세부적인 회계 처리를 다 보시지 않은 상태에서 보시면 너무 추상적이고요.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문제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긴 당연히 봐야 되는데 대신 순서는 좀 뒤로 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회계 처리를 다 보시고 난 후에 이 챕터 1으로 돌아와서 제가 그때 뒤에서 요 개정 과목에서 이 회계 처리 말씀드렸던 그게 바로 이겁니다라고 하면 딱 더 연결이 되고 머릿속에 더 잘 이해가 되실 테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좀 뒤로 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챕터 2부터 들어가겠다 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재로 따지면 56페이지로 먼저 가보실게요. 그게 챕터 2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볼게요. 56페이지요. 제 2장 펴보시면 재무제표 표시라고 돼 있죠. 여기서 이제 회계 원리를 한번 쭉 개관을 해볼까요? 먼저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하는 기본 문서 패키지 재무제표가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가 있었었죠. 일명 BS라고 불렀던 거였었죠.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포괄손익계산서죠. 일명 IS, 인컴 스테이트먼트의 약자라고 앞으로 BS와 IS 이렇게 명시를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본, 뭐였죠? 변동표라는 게 있었었죠. 요 네 가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무제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했을 때 그 네 가지의 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주석, 각주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 네 가지의 재무제표 중에서 요 두 가지 BS와 IS가 가장 메인 핵심이 되는 재무제표였었고 그런데 이 포괄손익계산서는 1년 동안에 1월 1일부터 기말까지의 성과, 기간의 개념이 이거였고요. 재무상태표는 어느 특정 시점 현재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정태적 시점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재무제표가 서로 동떨어졌냐? 그건 아니고 서로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서 연동돼 있었었죠. 어떻게 연결돼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재무상태표는 먼저 어떻게 생겼냐? BS 세 가지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성 요소요. 자산, 부채, 자본이었어요. 그럼 이쪽 차변, 왼쪽이 차변 자산, 대변 쪽은 부채, 그리고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당연히 여러분 양쪽 등식은 성립해야죠. 회계학의 대원칙.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당연히 일치하는 건 원리였어요. 원칙. 틀렸다 그러면 뭔가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오류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럼 오류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채나 자본을 부르는 또 다른 별칭이 있었죠. 내 돈, 남의 돈이라는 뜻에서 부채는 타인 자본이라고 부르기도 했었고요. 자본은 자기 자본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당연히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죠. 이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자본에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잔여지분, 나머지 또는 순자산,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다. 순자산이다. 라는 뜻에서 이게 또 다른 명칭이 다 자본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특정 시점 현재다. 그러면 1월, 예를 들어 X1년 1월 1일 현재 라는 것이고, 어느 특정 시점의 기초 잔액들은 바로 직전 연도 말 잔액에서 그대로 이월돼서 넘어오는 거였었죠. 잔액이 다 이월돼서 넘어갔었죠. 그 다음에 이거는 특정 시점 현재였었고요. 그 시점 현재 우리 회사의 경제적 자원을 구성하고 있었죠. 그래서 내 돈과 남의 돈을 조합해서 전체 그 자본을 가지고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합치면 총자본이죠. 총자본을 가지고 이러한 자산,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의 형태를 취득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1월 1일부터 기말까지 우리는 열심히 사업을 하겠죠. 그러면 그 1년 동안의 성과가 이제 연말에 결산하게 되면 집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모든 수익에서 모든 비용을 빼게 되면 이익이 도출됐었죠. 그 이익이 1년 동안의 이 이익으로 인해서 1월 1일의 BS 형태가 기말에 어떤 형식으로 변하게 되는가.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됐겠죠. X1년 기말에 12월 말이요. 그러면 모든 다른 것들은 여기도 자산이고 부채고 자본인 건 당연히 변함이 없고, 이 이익의 형태가 장부 클로징 마감이라는 결산 작업을 통해서 어디로 흘러 들어간다? 자본의 어떤 하나의 요소로 흘러 들어갔었죠. 그리고 이 자본의 구성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가라는 건 좀 이따 재무지표를 조금 하나씩 더 뜯어보면서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성과로 인해서 그게 결산을 통해서 기말의 재무상태표에 자본 내 증가를 야기시키죠. 물론 단기순 손실이라면 당연히 자본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겠지만 어쨌든 변동 요인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IS와 BS라는 건 가장 메인 재무제표는 서로 연동이 돼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방금 간단히 수익 빼기 비용이라는 이원화된 요소로만 구성을 해봤지만 정식으로 좀 가지를 벌려보면 이건 수많은 요소로 다르게 벌려볼 수가 있었었죠. 그거는 좀 이따 다시 책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분계할 때 회계 원리에서 BS가 이쪽 차변이 자산이고 그 다음 대변이 부채 및 자본이라는 것만 아시면 분계는 그냥 다 해결이 된다. 즉 원래 본인 자리, 속칭 지자리, 자기 자리, 원래 본인 자리가 증가하는 쪽이고요. 반대쪽에 썼다면 그것은 감소하는 걸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왼쪽, 즉 차변에 쓰면 자산이 증가한다는 거고, 반대쪽에 썼다면 자산이 감소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반대로 부채나 자본은 원래 본인 자리, 원래 지자리가 차변이 아니라 대변 쪽이죠. 오른쪽. 그러니까 이 대변에 썼으면 부채나 자본이 증가한다는 거고요. 부채나 자본을 이 차변 쪽에 썼다. 그러면 감소하는 걸 의미하는 거다라는 게 분계 원칙이에요. 그게 끝인 것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세부적인 계정 과목을 나가면서 분계를 또 세세하게 다 본격적으로 할 거니까 그러한 방향, 원칙만 아신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러한 재무제표의 4가지 문서 패키지로서 매년 장부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보고하고 이런 것들의 의미가 근본 목적이 뭐였었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거였었죠. 유용한 정보, 누구에게? 정보 이용자들에게. 그래서 그 56페이지 보시면요. 적용 범위의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끝이 아니라 56페이지 맨 하단의 박스를 보실까요? 재무지표의 목적 1번에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게 목적입니다. 쓰레기 정보나 아무 의미 없는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되죠. 유용한 정보 제공이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56페이지 하단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라는 목적을 보셨고, 그 다음에 57페이지로 가보시면 중간에 전체 재무지표가 있죠. 박스 안에요. 방금 보셨던 이 4가지의 재무지표가 언급이 돼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의 BS죠. 얘는 기본 특정 시점을 찍어서 하기 때문에 기말 시점이라는 명칭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2번에 포괄손익계산서죠. 얘는 기간의 개념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동태적인 개념인 것이죠.
그 다음에 3번과 4번 자본 변동표와 현금 흐름표 역시 기간의 개념입니다. 자본이라는 재무상태표를 하나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요소죠. 이 자본에 국한해서 기초 대비 기말까지 어떠한 요소가 어떻게 변동됐는지를 별도 표로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간의 개념인 것이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는요. 발생주의라는 어떤 개념에 근거해서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수익을 잡을 조건이 충족되면 수익을 잡고요. 그 다음에 현금이 지출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돈 한 푼 쓴 게 없더라도 어떤 요건이 충족되면 비용을 잡을 수 있는, 그게 바로 발생주의였어요. 그러한 원리에 입각해서 손익계산서가 작성되는 반면에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올해 우리 회사의 매출액이 당기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300억이라고 달성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회사의 호주머니에 현금이 300억 들어온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외상거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그렇게 다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보고 있는 외부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현금 유동성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주주의 입장이라면 이 회사에 어떤 뭐 배당을 줄 수 있는 현금 능력이 되는지, 뭐 성장, 뭐 유동성이 떨어져서 연체가 되거나 그런 위기는 없는지 또 궁금해할 수 있을 거고요. 채권자 입장에서도 나에게 따박따박 이자, 그 다음에 만기의 원금, 손실 없이 다 회수가 될런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금의 인앤아웃이 너무 궁금할 거예요. 근데 단기 손익계산서 보고서는 그게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현금 자체의 유출입만 별도로 보여준 게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럼 얘는 현금주의에 철저히 입각해서 작성이 된 거죠. 얘가 가지고 있는 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표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회계 기준은요, 다 IFRS에 근거를 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회계학을 다루는 모든 시험들은 다 IFRS에 근거해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상장사나 2011년도부터 우리나라는 상장사는 모두 의무적으로 IFRS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규모가 좀 작은 영세 기업들이나 아니면 비상장사 이런 회사들은 의무 적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IFRS를 선택해서 적용해도 되고, 아니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던 K갭, 코리아 갭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경우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국제 회계 기준은 KIFRS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요 시험도 IFRS 관리사도 당연히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IFRS에 근거해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IFRS는요, 과거 K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자율성이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회사들이 다 저마다의 기준에 맞춰서 중구난방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작성해도 된다는 건 아니고, 어떤 기본적인 틀은 있죠. 하지만 어떠한 하나의 거래를 회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거래를 회계 처리하는데 딱 요 방법으로만 일원화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의 옵션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네가 선택할 수는 있어. 하지만 네 맘대로는 안 되고 반드시 요 선택 몇 가지 안에서만 선택해. 뭐 이런 바운더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율성이 중시가 됐어요. 그리고 회계 개정 과목 같은 경우도요. 이름이나 아니면 어떤 그 나열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시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몇 가지 상당히 많은 자율성이 있고 딱 정해진 원칙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거를 앞으로 하나씩 보시게 되면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59페이지요. 방금 말씀드린 IFRS 언급이 돼 있죠.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준수라고 돼 있어서 굵은 글씨 위주로만 이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IFRS 기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구나 라고 이제 그거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59페이지 맨 밑에 내려가 보시면 양가로 2번 계속기업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기업들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1차적인 책임은 기업의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뭐 경영자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뭐 회계팀이나 재무팀이 시키겠죠. 어쨌든 그거에 대한 최종 책임은 회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회계사는 그 1차 작성된 재무제표를 IFRS 기준에 준수해서 작성됐는지 그거를 검증하는 차원이고, 1차적인 생산 책임은 기업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이 이 IFRS를 적용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기 전에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몇 가지의 개념적 원칙을 가지고 만들어라 라고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 하나가 계속기업이라는 거죠. 이건 뭐냐 하면 앞으로 이제 하나씩 보시게 될 회계 원칙들은 그 회사들이, 해당 회사가요, 조만간 곧 망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가능한 개념들이에요, 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예들은 뭐 나중에 다시 보실 거니까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 우리 회사가 본사 사업을 취득했어요. 건물을 하나 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건물, 3층짜리 건물이 몇 년 동안 쓸 수 있을까요? 1, 2년 아니고 그냥 몇십 년 동안 보통 쓰겠죠, 건물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물 살 때 들어간 50억 이 비용이 당장 비용 떠는 게 아니라요, 건물의 예상 사용 기간에 걸쳐가지고 조금씩 나눠서 비용을 인식할 거예요. 그게 감가상각비라는 것인데, 그건 전제가 이 몇십 년 동안 우리 회사가 망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죠, 애초에. 근본적으로 우리 회사가 1년 안에 망할 것 같아. 그럼 몇십 년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계속기업이라는 건 예상 가능한 상당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회사가 망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를 깔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영속적으로 지속된다는 그런 건 의미하진 않아요. 그냥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그게 몇 년인데 2년이야, 3년이야, 1년이야, 그런 몇 년을 명확히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냥 워딩 표현만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이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요. 굵은 글씨 있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곧 망하거나 청산하고 문 닫고 끝내야 되는 어떤 중대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통상적으로 계속 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만약에 청산밖에 답이 없어, 이 회사는 회복 불가야 라고 했다면 우리가 보시게 될 회계원칙이 아닌 다른 기준, 다시 말하면 청산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돼요.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기업을 전제로 깔아야 IFRS의 기준에 근거한 재무제표 작성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은요, 계속기업을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망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는요, 매년 상황이 바뀌면 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1년마다 한 번씩 작성할 건데, 작성할 때마다 매년 그 계속기업의 전제가 적용되는지를 매년 재검토를 해야 되겠죠. 방가로 2번 보시면 60페이지요. 계속기업의 가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적어도 보고기간 말로부터 향후 12개월 기간에 대해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X1년 말 현재 재무제표를 지금 작성하고 있어요. 그랬다면 지금 X1년 말이 이때라고 보신다면 이 재무제표를 작성은 언제 해요, 여러분? X1년 말 되기 전에 합니까? 아니죠. X1년 말 12월 31일이 딱 끝나고 영업 종료하고 내년도 돼서 내년도 초에 만드는 거죠. 시간이 다 지나봐야 그걸 결산하고 집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X1년도 재무제표는 사실 X2년 초에 만듭니다. 뭐 2월 말 3월 초 그때까지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래서 연초에 막 바쁘잖아요. 그럴 때 이 X1년 말 재무제표를 이때 막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앞으로 곧 망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 여부를 평가할 때 뭔가 백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무슨 정보를 이용하느냐, 이때 기준으로 향후 1년 동안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해서 이 회사가 계속기업에 적용이 전제가 적용 가능할지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모든 정보는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의 모든 정보를 다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정보를 이용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발생기준 회계 말씀드렸어요. 포괄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다. 그리고 예만 현금주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중요성과 통합표시. 이거는요, 유사한 거는 하나로 묶어서 통합해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항목들은 별도로 따로따로 보고를 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냥 뭐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지만 한번 읽어두셔야 말문제 대비가 되겠죠.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런데 중요성 분류, 어떤 것들이 기준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지는 그 기준 자체는 회사마다 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회사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분류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상계, 퉁친다는 거죠. 회계에서는요, 기본적으로
퉁치거나 뭔가 생략하거나 뭔가 바꾸거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싫어한다는 느낌을 좀 가지시면 돼요. 그런데 아예 적용 불가라는 건 아니고 원칙은 그냥 일관성 있게 한번 정하면 쭉 적용하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퉁치지 않고 그냥 각각 보고하고 이런 걸 좀 원래 원칙이다. 그게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IFRS에서 퉁치라고 요구하거나 그럼 퉁쳐야죠. 기준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각각 보고하라 라는 것인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회사가 거래하는 거래은행이 있잖아요. 근데 거래은행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지만 두세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은행이 두 개가 있었어요. 우리 회사가 법인 명의로 계좌가. A뱅크에 계좌가 하나가 있었고요. B은행에 계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A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우리 법인 명의의 계좌 잔액은 플러스 100만 원이었고요. B은행에는 예금 잔액은 없고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통장만 있어요. 그래서 잔액이 마이너스 20이에요. 근데 이것도 내 돈, 이것도 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에 자산 쪽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금을 보고할 때는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니까 퉁쳐서 80만 원 이렇게 보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계하지 말라. A은행 플러스 100, B 마이너스 20 이렇게 각각 보고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상계하지 말라. 왜 그럴까? 회계의 근본적인 목적이 유용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잖아요. 뭐가 더 정보 이용자, 이걸 바라보는 외부의 투자자 입장에서 유용할까를 보자는 거죠. 그냥 퉁쳐서 플러스 80만 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비해서 하나는 플러스지만 하나는 오히려 차입금이 대출이 있습니다. 라는 걸 별도로 보여줘야 이 회사의 부채 현황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예시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1페이지 양가로 6번 보고 빈도는 당연히 1년마다 적어도 1년마다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한 97, 8%의 회사들은 전부 다 12월 말 법인입니다. 캘린더 이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다 대부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하나의 회계 기간 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회사 처음 설립할 때 법인 설립 정관 서류에 나는 어떤 회계 연도를 사용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3월 말 법인이다 라고 한다면 뭐예요?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말까지를 한 회계 기간으로 보겠다라는 것이죠. 끝나는 기간으로 이름이 되죠. 12월 말 법인, 3월 말 법인. 그럼 9월 말 법인은 회계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9월 말까지 이걸 한 회계 기간으로 보겠다. 이게 9월 말 법인인 거죠.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회사 이제 요거를 예를 들어서 출제가 되고 있다 뿐이지 이것도 가능하긴 해요.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비교 정보 이걸 보시면 그 금감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이죠. 거기 사이트를 들어가면 누구나 뭐 회원가입 이런 거 필요 없이 누구나 그 공시된 회사들의 감사보고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바로 떠요. 그래서 보시면 그 감사보고서 공인회계사들의 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들이 연도별로 쭉 다운받아 볼 수가 있는데 그 열어서 이제 하나를 보시게 되면 모든 재무제표들은 그러니까 올해를 이제 단기라고 부르죠. 하나의 회계기간 기라고 부르는데 작년을 그 전기, 올해를 단기, 내년을 차기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올해 단기 재무제표를 보면 항상 손익계산서의 매출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올해 거를 열어보면 단기 매출액 뭐 4천억 이렇게 쭉 열거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옆줄에 보면 전기, 작년께 항상 같이 비교 공시가 돼 있어요. BS도 마찬가지고 잔액도. 그래서 항상 전기에 비교 공시를 하도록 돼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바로 한눈에 전기 대비 매출액이 몇 프로 증가했구나 감소했구나 이걸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 정보를 공시한다. 이거 말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서술형 정보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주석. 뒤에 뭐 매출액은 만약에 우리 회사가 올해 4천억이다 단기 그러면 그 4천억의 매출액을 구성하는 어떤 특징, 성분, 요소 이런 것들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제품 매출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용역 매출도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성격에 대한 정보는 디테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매출액 4천억에다가 뭐 여기다 별표 해가지고 뭐 뒤에 각주 1 이렇게 보면 거기 넘겨보면 그 디테일한 내용들이 쭉 서술형 정보로 표시가 돼 있다는 거죠. 이런 서술형 정보 주석의 경우도 전기 비교 공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8번 표시의 계속성. 아까 말씀드렸죠? 웬만하면 바꾸는 거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몇 가지 회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의 대안을 많이 선택해 주는 게 IFRS인데 그 중에 뭐 그 바운더리 안에서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뭐 1, 2, 3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1번의 방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2, 3도 여전히 가능은 해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내가 1번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한 번 선택했으면 그 1번으로 계속 꾸준히 적용을 해라. 2, 3번, 올해는 2년, 내년은 3번, 뭐 그 다음 년도는 다시 1번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통일성, 계속성이 떨어지잖아요. 비교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한정된 투자 자금을 가지고 어떤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할까라는 투자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 기업들을 비교할 때도 물론 공통적으로 따라야 될 기준이 있죠. 그게 바로 지금 보시게 될 IFRS, 그게 원칙입니다. 그 공통 기준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의 회사에 있어서 과거의 추세 분석 같은 걸 할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도 여전히 그 똑같은 회계 원칙,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된 과거 10년치 데이터를 분석해야 그게 비교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기준 자체가 계속 매년 바뀌어버리면 연도별 비교 가능성 또한 떨어지겠죠. 그래서 한 번 신중하게 정하되 한 번 정하면 대부분 바꾸지 마라. 하지만 바꾸는 게 전혀 불가하진 않아요. 거래가 실질이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1번보다는 2번 방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오히려 지금의 현실을 더 많이 부합한다 라고 하면 그때는 바꿔도 돼요. 또는 회계 기준 자체가 변경, 개정이 됐어요. 그랬으면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일관성 있게 적용하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그 밑에 하단에 제일 밑에 있는 박스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63페이지로 가보실게요. 63페이지. 지금까지는 그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본 계속 큰 틀에서의 어떤 가이드라인, 원칙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대개념 위주로 보셨고 이제는 BS와 IS 각자 핵심이 되는 재무제표 두 개를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볼게요. 어떻게 모양이 생겼는지. 6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안가로 2번 재무상태표가 있죠. BS. 맨 밑에 형식이나 계정 과목 순서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IFRS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 이름이나 순서 이런 것들은 조금 자율성이 자율성이 이제 보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뭔가 거래의 실질을 잘 나타내고 목적에 적합하게만 하면 뭔가 이 이름은 이걸로만 해 이렇게 강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뭐 예전부터 많이 써오던 거를 주로 쓰겠죠. 일반적으로.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4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맨 밑에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 이걸 한번 볼까요? 자산, 부채, 자본이 있는데 이 자산과 부채는요. 둘 다 공통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좀 그룹핑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산도 유동과 비유동 자산으로 나눌 수 있고 부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채도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은 뭐냐? 유동과 비유동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 X1년 말 현재의 BS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때가 X1년 말입니다. 이때가 X1년 말이라고 볼까요? 지금 현재가 이때죠. 그러면 이 현재 보고 시점 말 현재 시점 기준으로요. 향후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면 일반적으로 유동이고 그 이후로 넘어가면 비유동인 거죠. 자산이라면요, 여러분. 자산, 부채, 자본의 정의는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자산은 뭔가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게 자산입니다. 부채는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게 부채죠. 쉽게 말해서 돈 받을 게 돈이나 어떤 뭔가 서비스, 용역 이런 걸 물건을 받거나 뭐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자산이고 그거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게 현금을 지출해주거나 지출해줘야 될 의무가 있거나 또는 뭔가 용역이나 물건을 인도해줘야 될 어떤 의무 이게 바로 부채인 것이죠. 인 앤 아웃의 개념입니다. 방향이. 그래서 효익이 1년 이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유동자산 그 이후에 들어올 것 같다면 비유동자산 부채는 이 경제적 효益이 유출될 가능성이 1년 이내에 있다면 유동부채, 그 이후라면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1년만 기준으로 나뉘냐? 그건 아니고요. 보통 회계학에서 얘기하는 장단기, 장기와 단기 요 구분하는 기준도 보통 통상 1년이에요.
그래서 표현이 단기라고 돼 있어도 역시 유동으로 분류가 가능한 거죠. 장기라고 돼 있으면 일반적으로 비유동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의 경우에는요, 영업 주기가 1년 이내입니다. 영업 주기라는 것은 우리가 뭐 물건 재화의 도소매업의 과정을 종사를 하고 있는 회사든 아니면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든 뭐 막론하고 어쨌든 뭐 그냥 물건을 도소매하는 업종을 한번 가정해 볼까요? 가전제품을 내가 사와서 우리 매장에 진열해 놓고 소비자들한테 팔아요. 뭐 하이마트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도소매업의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영업 사이클이 뭐냐면 납품업체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물건 대금을 줘야 되겠죠? 외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물건을 납품업체한테 납품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매장에 진열해 놓고 소비자들한테 판매가 이루어지죠? 그럼 판매가 이루어질 거고, 뭐 이 사이에 어디쯤 이 납품 대가를 외상매입금 지불하는 외상매입금 지급 시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고객한테 물건을 판매도 현금 판매도 있지만 외상 판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판매가 이루어진 이후에 어느 시점에쯤 뭐 현금 회수가 이루어지겠죠. 외상매금, 외상대금이 회수가 될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즈니스 행위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포인트부터 현금 회수까지 이루어지는 마지막 이 포인트까지가 이제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이 오퍼레이팅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사이클이 대부분의 회사는 1년 이내라는 거예요. 또 그래야 마땅하죠. 뭐 가전제품을 팔든 음료수 캔을 공장에서 대량 컨베이어 벨트에 대량 생산해서 팔든 뭐 의류를 팔든 뭐든 간에 사와서 파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의 그 주기가 1년이 넘어가 버리면 비즈니스 사이클이 굉장히 늘어지죠. 현금 회수가 판매도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회수도 빨리빨리 되고 또 그 돈도 영업에 또 재투자하고 빨리빨리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자체가 1년 이후로 늘어져 버리면 그 회사는 결국 망하는 회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1년 이내예요. 그런데 업종의 특수성에 따라서 이게 12개월이 조금 다소 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건을 하나 만들어 파는데 그 만드는 그러한 주기 자체가 조금 장기가 소요되는 그러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아주 복잡한 기계장치를 만들어 파는 회사인데 그 기계장치는 몇 달에 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뭐 한 12개월이 좀 넘게 한 15개월 이렇게 걸려요. 그랬다면 그 회사는 하나의 영업주기가 12개월이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12개월이 넘는다 할지라도 하나의 영업주기 이내로만 들어오면 15개월인데 영업주기가 그 15개월 이내에만 영업주기가 들어오면 그건 역시 유동으로 봐주겠다라는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65페이지의 맨 위에 표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산에 보시면 유동이 되기 위한 조건이죠. 영업주기 이내다.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고, 그럴 경우에는 12개월이 넘더라도 유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주로 단기 매매라면 보통 유동이다. 그 다음 3번 12개월 이내에 실현된다. 그러면 유동으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데 방향만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것으로만 바꾸면 그게 부채의 유동의 비유동 기준이에요. 똑같으니까 하나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유동과 비유동의 기준을 보셨으니 그걸 가지고 64페이지 하단에 있는 표를 보시면 그러면 이제 자산에서 유동과 비유동 두 개의 구분 기준을 아셨어요. 그러면 실제 계정 과목을 공시를 할 때, 표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느냐. 자산에는 여러 가지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금, 매출채권, 뭐 미수금,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의 순서를 어떻게 나열할 거냐. 이걸 보자는 얘기예요. 몇 가지 선택이 있죠. 3가지 방법을 다 허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유동, 비유동 구분법은 뭐냐면 방금 보셨다시피 모든 계정 과목을 유동, 그 다음 비유동, 얘도 유동, 비유동 두 가지로 그룹핑만 해요. 그 다음에 이 유동 항목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안에서의 이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네 맘대로 써. 단지 이 두 개로만 구분해 라고 하는 게 유동, 비유동법이고, 그 다음에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은 현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계정 과목까지 모든 자산 그리고 부채의 계정 과목을 각각 유동성이 제일 높은 순서대로 다 열거하는 거예요. 그게 유동성 배열법이에요. 유동성 순서에 따른. 그 다음에 3번째는 두 가지를 혼용하는 거죠. 혼용하는 건 뭐겠어요? 일단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눈 다음에
이 안에서는 유동성 순서대로, 여기 안에서 유동성 순서대로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중요하진 않고 두 가지 섞어서도 혼용 가능하구나.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구나. 라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어떤 하나의 방법을 강제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말 문제 나왔을 때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그 66페이지로 가볼게요. 66페이지. 양가로 3번. 중간 조금 밑에 있죠? 포괄손익계산서. 지금 BS를 조금 보셨고, 유동, 비유동에 대해서. 그 다음 포괄손익계산서는 아까 초반에요. 제가 수익 빼기 비용으로만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정식 손익계산서의 모양새를 한번 보시자. 이건 회계 원리에서 보셨을 텐데, 한번 상기시켜보는 리마인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한번 써볼까요? 매출액부터. 처음이니까 한글로 쓰는데요. 제가 한글이 너무 길어서 이제 여기다 영어로 쓰고 나중에는 두 번째부터는 그냥 영문으로 쓸게요. 매출액 이제 앞으로 세일즈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빼지는 게 뭐죠? 다음에서 매출 원가가 빼지죠. 코스트 오브 굿솔드. 근데 보통 O는 생략하고 CGS 이렇게 앞으로 쓸게요. CGS.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 매출 총이익입니다. 영어로 gross profit이죠. 그래서 GP. 마이너스로는 보통 이제 가로를 쓰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쓰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앞에다 쓸게요. GP, gross profit, 매출 총이익이고요. 그 다음 그 밑에서 빠지는 게 각종 영업비용들이죠. 영업비용들. 이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통칭해서 영업비용 한 줄로 썼지만 여기에는 사실 직원들 급여, 그 다음에 뭐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전기세, 수도세, 각종 관리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냥 한 줄로 그냥 쓴 거예요.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라고 해서 앞으로 OE라고 쓸게요.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쳐야죠. 매출 총이익에서 영업비용을 빼게 되면 영업이익이 도출이 되죠. 영업이익, 오퍼레이팅 인컴이죠. 앞으로 이제 영문으로 다 쓸 거예요. 오퍼레이팅 인컴이고 이 영업이익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영업 외 수익이 있습니다. 즉 여기까지는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거죠. 메인 액티비티. 가전제품 도소매업이라면 그거와 관련된 활동들. 즉 매출원가는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납품업체한테 사올 때 돈 주고 사와야죠. 그 사온 가격이죠. 80원에 사와서 마진 붙여서 100원에 파는. 그래서 나의 마진은 20원이잖아요. 그랬을 때 매출원가는 80원. 판매, 마진을 붙여놓은 판매가는 100원이 되겠죠? 100원, 80원.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원들 급여들, 판관비, 판매 및 일반 관리비. 그 다음에 영업 외 수익은요, 말 그대로 메인 액티비티가 아니지만 부수적인 활동을 통해서 또 수익이 창출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가전제품 도소매업 하는 회사인데 그거 말고 약간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은행에 놀리긴 뭐하니까 은행에 예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때 되면 이자를 주네. 그거는 금전 대부업, 금융업에 종사하는 회사가 아니니까 그거는 마이너한 활동으로 인해 창출된 수익이죠. 그럼 여기다 보고를 해야 돼요. 이걸 매출액에 꽂아넣는다? 그럼 우리가 은행 대부업체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이런 일련의 노력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뭔가 해외에 수출 또는 수입을 했는데 환율 차이로 인한 환차손, 환차익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환차이익이 발생했으면 영업 외 수익이죠? 이걸 매출액에 넣어버리면 우리 회사가 환치기 업체라는 얘기예요. 그거 하는 회사는 아니죠. 그 다음에 직원들 노트북 한 대씩 주면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노트북이 막 산지 한 7, 8년 됐어요. 싹 다 바꿔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쓰던 거를 기존에 이제 중고업체에다 판매를 해가지고 매각 이익이 생겼네. 그러면 또 역시 중고 물품 판매하는 업체 아니죠. 그런 것들은 역시 유형자산 처분이익의 계정 과목으로 해서 영업 외 수익 이런 거에 좀 넣는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영업 외 비용도 있을 수 있겠죠.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이자, 돈이 필요해서 영업자금 필요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았더니 이자 비용을 내래. 이런 것들 영업 외 비용이죠. 그 다음에 환차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런 것들 마이너스의 개념이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더하기 빼기 하게 되면 뭐가 계산되냐? 세전이익입니다. 이제 법인세를 내기 전 단계 수익이라는 것이죠. 전 단계 이익입니다. 그러면 여기 밑단에서 이제 법인세가 납부가 되겠죠? 법인세 비용 이제 납부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세후 이익이 돼요. 세후 이익. 법인세를 납부한 후 이익이라는 것이죠. 이 세후 이익이 바로
보통 말하는 당기순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은 세금 내고 난 후의 이익이에요. 세전이익이 아니라. 앞으로 net income이라고 해서 줄여서 NI 이렇게 쓸게요. net income. 그 다음에 뭔지 모르지만 당기순이익이 계산되고 난 바로 밑단에서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게 보고가 돼요. 근데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손익, 손실과 이익을 합친 거죠. 경우에 따라서 플러스도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 개념 자체에 숨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영어로 Other Comprehensive Income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니셜로 OCI라고 부를 거예요. 이제 뭐 영문으로 이거예요. Other Comprehensive Income, 이니셜로 OCI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OCI. 그 다음에 이 당기순이익에서 넷인컴에서 OCI가 가감되고 나면 가장 마지막 최종 단계로 나오는 게 총포괄손익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당기순이익이라고 썼다고 해서 반드시 이익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당기순손익이라고 써야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손실 또는 이익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만약에 회사가 영업이 죽을 쓰고 비용도 되게 많아가지고 이게 당기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넷 로스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다 문제에서는 당기순이익으로 보고가 되니까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뭐 플러스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크거나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겠죠? 또는 얘도 마이너스 그럼 얘도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손익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얘는 아더자를 빼고 그냥 컴프리헨시브 인컴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CI라고 이니셜을 쓸게요. 여기까지가 포괄손익계산서의 개념입니다. 그냥 손익계산서가 아니라요. 포괄손익계산서예요. 정식 명칭은. 왜냐하면 이런 개념 때문에 그런 거죠. 포괄손익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포괄손익계산서인데 앞으로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외워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포괄손익계산서의 풀 버전을 어떤 형식으로 보고하냐에 따라서 한 페이지에 전부 다 여기서부터 끝단까지 다 한 페이지로 보고한다면 그건 바로 66페이지의 맨 밑에 표 동그라미 1번에 단일 포괄손익계산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너무 길어서 두 페이지로 나눠서 보고할래. 어디서 중간에 끊어. 어디서 끊냐면 여기서 당기순이익단에서 딱 끊어서 1페이지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서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요. 요 세 가지를 그렇게 2페이지로 나눠서 보고하는 게 동그라미 2번에 2개의 보고서예요. 별거 아니죠? 말 문제로 나오니까 그 표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한 얘가 이제 67페이지의 맨 위에 그림으로 나오죠. 단일 포괄손익계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페이지, 2개의 보고서는 당기순이익까지 끊은 다음에 바로 다음 페이지에 거기서 다시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아까 수익 빼기 비용으로만 제가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 다시 그룹핑을 해볼까요? 수익과 비용으로 매출액도 수익이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빼서 나오는 종속적인 변수니까 뭐 별도로 보실 필요 없고 영업 외 수익도 수익이죠? 그래서 요게 수익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 한번 찾아볼까요? 매출 원가도 비용이죠. 사원값이니까 매출 물건 매입 대금, 매입 가격. 그 다음에 영업 비용도 비용이죠. 영업 외 비용도 비용이죠. 법인세 비용도 비용이죠. 그래서 네 가지가 비용으로 집결이 되죠. 그래서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통상 뭘 얘기하느냐? 당기순이익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도 있잖아요. 이거는 좀 약간 별개의 개념으로 별도로 이제 보실 거예요. 통상적으로 여기까지. 그래서 수익 빼기 비용이고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요소는 세 가지죠.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 포괄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요소는 수익, 비용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재무지표를 구성하는 메인 재무지표인 BS와 IS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총 몇 가지? 5가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정리가 딱 되죠? 여기까지가 손익계산서입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68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맨 밑에 2줄 말문제로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요. 꼭 보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또는 주석에 특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이게 포인트예요. 특별손익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IFRS 도입되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말 문제로 많이 나온다는 거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회사가 위치하는 그 위치가요. 공교롭게도 뭐 강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데 그게 매년 여름이 되면 홍수가 나가지고 그 막 사무실에 물이 넘쳐요. 범람해. 그래가지고 뭐 홍수가 매년 나. 그런 회사는 별로 없겠죠,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늘상 있는 일이니까 특별손익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근데 그런 경우 말고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회사가 통상적인 그냥 사무실 그런 오피스 빌딩 뭐 이런 데 위치하고 있는데 어느 해 특정 연도에 이 홍수가 엄청나가지고 왜 그런지 몰라서 우리 회사가 홍수 피해를 입어버렸어요. 뭔가 뭐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랬을 때는 어쩌다가 한번 특별하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엄청 손실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자료도 다 파괴되고 재고 창고도 다 젖어서 재고도 다 폐기해야 되고 이랬다는 거죠. 그랬을 때 특별 손실의 항목으로 당연히 그거를 별도로 보고를 해야 올해 발생한 그걸로 인해 손실이 예를 들어 30억이었다. 그러면 그 손실액의 비용으로서 들어가게 될 텐데 그걸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통상적인 비용 항목에 껴버리게 되면 그걸 매년 이걸 보는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좀 오해, 정보가 왜곡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엔 특별손익이 있었는데 IFRS가 도입이 되면서 그 특별손익 항목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 취지는 사실, 그 국제회계 기준을 만든 그 주체의 인식이 들어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기억하기 쉽게 좀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IFRS 입장에서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좀 새파랗게 젊은 20, 30대 MZ세대들에 비해서 한 7, 80대 이렇게 좀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의 경우는 이게 어느 정도 인생을 좀 살아오면서 쌓인 노하우와 경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는 별거 아닌 일로도 호들갑 떨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몇십 년 살다 보면 이제 연륜이 쌓여가지고 이 정도의 일은 충격도 아니야. 얼마나 더 세상을 살기 힘든데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 어느 것도 이제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나 산전수전 다 겪었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기억하자고 그냥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특별손익 항목은 절대로 없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론만. 그 다음에 69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중간쯤에 방가로 3번이 있죠. 재분류 조정. 재분류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70페이지 먼저 살짝 보실게요. 70페이지에 중간에 방가로 4번 비용의 표시 방법 있죠. 나온 김에 같이 연결해서 보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그룹핑을 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익과 비용이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중에 요 비용 있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조금 더 확대해보자 이 얘기예요. 비용을 표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회사가 공장이 경기도 수도권에 하나 공장 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본사가 있다. 라고 가정해 보시죠. 그러면 당연히 공장이라는 건 물건을 만드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이 공장이라는 공간에서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이 될 거예요. 발생이 되겠죠. 반면에 서울 본사에서는 물건 만드는 곳은 아니고 그 만들어진 물건을 판매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하고 세일즈하고 그 다음에 인사팀, 재무팀 이러한 지원부서들이 근무하는 곳이겠죠. 일반적으로 그들에 대한 인건비도 또 발생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기계장치 설비들에 대한 감가상각비 당연히 발생할 것이고요. 본사라고 해서 감가비가 없겠냐? 아니, 사무직 직원들이 쓰는 노트북, 책상, 사무실 직계비품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감가상각이 다 존재하겠죠? 여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딱 이 두 가지만 비교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 회계학을 관통하고 있는 대원칙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지금 나오겠네요. 하나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입니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수익은 나중에 보실 별도의 수익 챕터라는 걸 통해서 각각의 특정한 형태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그런데 비용은요. 비용은 별도의 기준이 없어요. 그냥 수익을 먼저 인식하는 기준을 배우신 다음에 비용은 그 관련되는 수익이 창출될 때 따라서 인식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했어요. 매출액 올해 막
크게 50% 상승해서 8천억 엄청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순수하게 나의 다 마진이냐? 아니죠. 그 매출액 8천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되는 비용들이 너무 많아요. 직원들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뭐 전기세, 수도세, 그다음에 각종 뭐 외부에서 용역받는 용역 컨설팅료 얼마나 많겠어요. 물건 사오는 매출 원가도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당연히 이러한 수익을 창출되기 위한 어떤 관련되는 비용 항목이 반드시 따라오게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발생된 비용은 이 수익이 기록될 때 따라서 연동해서 인식한다. 이게 바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입니다. 그게 바로 비용의 원칙 인식 기준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 공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발생한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은 그로 인한 수익이 창출됐나요? 물건을 만들었고 그거를 소비자들한테 판매가 해야 그 다음에 매출이라는 수익이 기록되는 것이죠. 근데 아직 판매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아직 창출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관련되는 비용들은 아직 비용 잡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비용이 아니라면 뭔데?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돈을 쓴다는 것은 원가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코스트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죠. 돈을 썼으면 당연히 비용인 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회계에서는 처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돈 쓴 즉시 비용 처리하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직관적인 방법이 있는가 하면 아니, 방금 보셨다시피 관련되는 수익이 없으니까 아직 비용 잡지 마. 그럼 뭐? 일단 자산 잡어. 그랬다가 나중에 비용으로 가. 라는 어느 하나를 거쳐가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결론은 똑같이 비용이죠. 하지만 바로 가냐? 거쳤다 가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뭐 똑같은 결론인데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요. 전혀 차이가 엄청나죠. 자산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아직 수익이 없으니까 비용 잡지 마. 그럼 어디에 기록돼? 재고 자산이라는 자산이라의 집계를 해놓는다는 거죠. 자산의 정의가 여러분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경제적 효익이 높을까요? 재고 자산이? 높죠. 유입되죠. 왜? 그 재고를 나중에 팔면 매출이 달성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자산입니다. 재고 자산. 자산에 쌓아놨다가 나중에 비용 떨어. 언제? 판매가 이루어지면 수익이 발생되니까 드디어 이제 비용 떨 타이밍이 온 거죠. 비용 떨자. 근데 비용 떨 때 계정 과목이 뭐라고요? 매출 원가로. 코스트 오브 구드 솔드. 그래서 비용으로 퉁 떨리는 게 바로 이거란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어쨌든 그 개념을 잘 알고 계시고 이 개념은 나중에 유형자산 나올 때도 또 말씀드릴 거고 여러 번 나올 거예요. 몇 번에 걸쳐서. 어쨌든 다시 여기로 돌아가 보시면 이 공장에서 발생한 인건비, 감가비는 다 재고자산이에요. 쌓아놨다가 물건이 팔릴 때 비용 떨릴 거고 비용 떨리는 항목이 매출원가로 비용 떨릴 거예요. 반면에 서울 본사에서 발생한 인건비, 감가비는요. 이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예요. 서울 본사 직원이니까. 영업팀, 마케팅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얘는 수익이 창출되는 거니까 그냥 바로 비용 떨어. 바로 비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인건비, 감가비는 어디에 포함이 된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영업비용. 그래서 공장에서 발생한 모든 항목들은 재고 자산으로 쌓여있다가 판매되면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가 되고요. 서울 본사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이런 비용들은 영업비용의 형태로서 발생 즉시 바로 비용 떨려요. 그러면 얘도 비용이고 얘도 비용이죠. 그러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해요. 어차피 위에서 어디든 다 비용 처리된 후 결과 당기순이익단에서 보면 똑같아요. 하지만 매출원가로 떨리냐 영업비용으로 떨리냐의 차이는 각종 재무비율 같은 거 분석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차이를 유발하죠. 매출총이익 비율이라는 것은 매출액 대비 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인 것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단에서는 그리고 매출총이익단에서는 비용이 어디로 떨리냐에 따라서 이 금액 비율 자체가 다 연동이 돼서 달라져 버리죠. 그걸로 인해서 투자 의사결정에 수많은 변동을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개념을 중요한 건데 어쨌든 비용의 분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결론은 뭐냐. 비용을 분류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논리를 통해 가지고 매출원가라는 걸 별도로 하나의 컬럼으로 집계하는
이 방법, 우리가 보통 아는 통상적인 모든 회사들이 쓰는 손익계산서 요 매출원가 별도로 보여지는 거를 기능별 분류라고 불러요. 이렇게 해도 되고, 두 번째는 성격별 분류라고 해서 본사건 공장이건 관계없이 인건비면 인건비끼리 묶고 감가비는 감가비끼리 묶어서 합쳐서 공장본사 인건비 얼마, 감가비 얼마 이렇게 보고하는 게 성격별 분류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 가능합니다. 회사는 이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포맷으로 보는 방법은 보통 기능별 분류가 되겠죠. 이 매출원가를 별도로 보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기능별 분류를 매출원가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키워드가 매출원가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가 되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장단점이 있죠. 보통 통상적으로 쓰는 포괄손익계산서 흐름과 일치하다는, 그래서 적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라 한다면 비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에 근거해서 작성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 지출을 수반하는 비용이 있는가 하면 현금 나가는 거 아닌데도 잡는 비용이 있어요. 개념적인 비용. 그런데 인건비라는 건 월급 주는 거니까 말 그대로 명백한 현금 유출을 수반하죠. 하지만 감가비라는 건 명시적으로 돈 나가는 비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현금의 움직임에, 현금의 변동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다 뭉뚱그려가지고 매출원가랑 영업비 이렇게만 나가져 버리면 현금 유출을 수반하는 비용과 아닌 비용 사이의 구분이 조금 모호해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경우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별 분류를 선택한 회사들의 경우는 반드시 뒤에 주석에다가 재무제표 앞에 본문에는 이런 형식으로 이 형식으로 매출원가 따로 이렇게 보고를 하지만 뒤에 주석에는요 별도로 이렇게 성격별 분류를 따로 추가 공시를 해야만 해요. 의무적으로. 그러한 정보의 유용성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반면에 처음부터 재무제표 본문을 성격별 분류 이렇게 인건비, 감가비 이렇게 선택해서 보고를 한 회사라면 뒤에 주석으로 기능별 분류를 따로 추가 공시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여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방향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기능별 분류를 했다면 반드시 성격별 분류를 추가 공시해야 되고, 거꾸로 본문에 성격별 분류를 하기로 했었다면 주석에 기능별 분류를 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다. 이게 말문제로 잘 나옵니다. 그러면 책을 확인해 볼까요? 70페이지 중간에 비용의 표시 방법 1번 성격별 분류가 있죠? 인건비, 감가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분류할 경우는 두 번째 줄 끝에 비용을 기능별 분류로 배분할 필요가 없다. 보이시죠? 그러한 예는 하단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두 개만 우리가 적어드린 것만 볼까요? 종업원 급여 비용하고 감가비 있죠? 그 두 개만 저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거예요. 반면에 71페이지 보시면 기능별 분류법, 다른 말로 매출원가법이라고 나와 있죠? 얘는 적어도 두 번째 줄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공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이 방법이 바로 기능별 분류예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성격별 분류로 추가 정보 공시한다고 돼 있죠. 그 예시 나와 있는 손익계산서 바로 위에 줄 보시면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단점이 그 중에 하나가 기능별 분류법의 그 네 번째 줄 보시면 자의적인 배분과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말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왜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CFO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CFO, 재무 담당자. 재무 담당 최고 책임자죠. 이 이사님이 공장에 대한 컨트롤도 하고요. 본사도 다 컨트롤해요. 우리 회사 전체 CFO니까. 그런데 이 재무 담당 이사의 연봉이 만약에 2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의 월급은, 연봉은 공장을 챙기는 데 투입되는 시간도 있고 본사를 챙기는 데 투입되는 요소로 다 합쳐서 2억인 것이죠. 그런데 당연히 여기 공장에 관련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쓴 비용들은 여기 인건비로 쪼개고 본사에 쓴 인건비는 여기 인건비로 쪼개가지고 6대4, 7대3, 5대5 이런 식으로 비율을 쪼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여기로 적용된 인건비는 재고 자산에 쓰였다가 매출원가로 떨리고 여기로 들어간 인건비는 그냥 바로 영업비용으로 떨리니까 그래서 잘 쪼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7대4, 3대2 뭐 이런 것들 비율 하는데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애매할 수 있다.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성격별 분류를 반드시 추가 공시하도록 돼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도 보셨고, 그 다음에 뭐 현금 흐름표나 자본 변동표는 여기서는 특별히 따로 드릴 말씀은 없어요. 뒤에서 다시 보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 페이지에 69페이지요. 69페이지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 3번에 재분류 조정 있죠, 중간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개념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잠깐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시도록 할게요. 네, 첫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